여기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만 추구한다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금융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런던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반세기 동안 저는 회색 하늘, 분주한 거리, 그리고 제가 재정 컨설턴트로 일하는 그 똑같은 사무실 건물을 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코너 에반스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죠. 제 푸른빛이 도는 눈은 수년 동안 수많은 숫자, 차트, 비즈니스 미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블랙 커피를 마시고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거였죠. 런던의 안개는 자주 건물들을 두꺼운 이불처럼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자신들의 일자리로 서두르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멈춰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게 런던의 삶이었어요. 항상 움직이고 절대 멈추지 않는. 40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는 아래로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었어요. 템스강이 런던을 뱀처럼 가로지르고 있었죠. 비 오는 날이면 그런 날이 꽤 자주 있었는데 물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어요. 건물들, 하늘,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까지도요. 제 일은 전 세계의 돈과 시장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숫자를 보면서 큰 회사들에게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패턴을 찾아내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이 일을 잘했어요. 제 상사는 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해서 저를 지휘관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좋은 숫자를 가진 곳이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그들이 일을 빨리 하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걸 의미해요. 전통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빠른 성장만 원하고 있죠. 이건 친절한 말이 아니었어요. 공정한 말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 없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제 의견은 오래된 보고서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서 비롯됐었죠. 제 친구 올리버는 이것에 대해 자주 저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곱슬거리는 금발머리에 누구나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똑똑하고 재미있었지만 때때로 저는 그의 질문이 귀찮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코너? 그는 물으곤 했어요. 펜으로 커피잔을 두드리며 어떻게 한국인들이 전통을 너무 중요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성장만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자기 모순 아닌가? 저는 항상 손을 흔들며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저는 제 의견이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보다 금융업에서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서요. 3월에 비 오는 화요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몇몇 경제 보고서를 찾으러 들어갔을 때 도서관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높은 책장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 제 우산에서 물이 카펫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왜 여행 섹션으로 돌아다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똑같은 숫자들에 지루해졌을 수도 있고 끝없는 비에 지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저는 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나라들에 관한 책이 있는 선반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표지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는데 마치 많은 손이 그것을 잡았던 것처럼요. 제목은 서울에서의 20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생각 없이 그것을 선반에서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쳤어요. 안에 있는 글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영국인인 저자는 대비가 가득한 도시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있는 고대 궁전, 첨단 쇼핑센터 옆에 전통시장이요.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족과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네온 간판으로 밝은 거리, 벚꽃이 가득한 공원, 그리고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책에 나온 한국은 제가 회의에서 묘사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이 책이 보여주는 것 사이의 차이에 매료되어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대출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날 밤,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는 대신 저는 서울의 활기찬 동네들,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에 대해 읽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봤어요. 제목에는 서울 금융 정상회담, 대표단 모집 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회사는 한국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메일에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죠. 제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에 국제 여행을 자원한 적이 없었어요. 런던은 제 집이었고 제 안전지대였죠.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책에서 본 이미지들이 계속 제 마음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석양이 비치는 한강, 분주한 시장들, 전통과 혁신의 조화요. 아마도 어쩌면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바로 그때 올리버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곱슬머리가 걸음마다 흔들리고 있었죠. 그도 그 이메일을 봤던 거예요. 내가 가봐. 그는 웃으며 제 책상에 기대며 말했어요. 실제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내 이론이 통하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야. 말도 안 돼.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왜 내가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겠어? 올리버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20년 동안 그들의 경제를 분석해왔으니까. 그건 마치 음식을 맛보지 않고 레스토랑 리뷰를 쓰는 것과 같지 않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지만 어떤 것들은 숫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저는 답장을 클릭하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서울 대표단에 자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을 때 제 상사는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회사에서 일한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현장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호기심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런던의 익숙한 거리들이 어쩐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회색 건물들, 서두르는 사람들, 끊임없는 이슬비. 모든 것은 같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3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고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게 될 거였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설레고 있었어요. 대부분 저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도시를 꿈꿨어요. 고대의 문이 구름에 닿는 유리탑 옆에 서 있는 곳이요. 저는 매운 음식, 낯선 음악,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제 꿈에서 저는 길을 잃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그곳에 속해 있었죠. 런던은 50년 동안 제 세계였어요. 이제 그 세계는 훨씬 더 커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날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중에서 11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고 있었죠. 저는 좌석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보이는 건 회색뿐이었죠. 비가 마치 환한 손가락처럼 유리에 두드리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기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날씨를 만나고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선회하겠습니다. 제 속이 조여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서울 도착 방식이 아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자신감 있게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비행기가 폭풍 속 하늘을 통과하며 흔들리는 동안 저는 작고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사업가는 더 무서워 보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마디는 좌석을 꽉 잡고 있어서 하얘졌고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그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아마도 기도였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해 보였는지였어요. 한국인 승무원들은 객실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어요. 제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년 여성은 겁에 질린 사업가의 손을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어조는 안정감을 주고 있었죠. 40분 동안 우리는 인천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바람에 흔들리며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죠.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번개가 번쩍이면서 회색 구름을 잠시 밝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둥이 쳤는데 너무 크게 울려서 가슴에서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제 편안한 런던 아파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익숙한 전망을 가진 사무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왜 내가 이 여행에 자원했을까?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던 걸까? 마침내 기장이 착륙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어요. 비행기가 아래로 기울어졌죠. 구름 사이로 저는 한국의 첫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녹색 산들, 높은 건물들의 군집, 그리고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파란색 바다요. 바퀴가 세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닿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행기가 젖은 활주로를 따라 달리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고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7시 42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18도이며 비는 곧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죠. 천장은 높고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바닥은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이 곳곳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비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바깥의 폭풍 우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출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날씬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자세는 완벽했어요. 에반스 씨,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하며 컨퍼런스 동안 당신의 연락 담당자입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그녀의 단어 선택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폭풍에 휘둘리는 것을 편안하다고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침착한 예의는 저도 그에 맞추고 싶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씨. 착륙이 좀 흥미진진했지만 무사히 도착했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호텔은 준비되어 있고 내일 일정을 조정해서 여행 후에 휴식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검은색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는 부드러운 보슬비로 약해져 있었죠. 우리가 공항을 떠나 운전하는 동안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 노을이 사이사이로 비춰 젖은 도로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양쪽으로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산처럼 아파트 건물들이 솟아있는 게 보였어요. 밝은 색상의 간판들이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해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 씨가 저를 힐끗 보았어요. 에반스 씨는 어떤 것을 예상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제 편견이 확인되는 것을 기대했었어요. 혼란, 비효율성, 서구 국가를 너무 열심히 모방하려는 곳이요. 대신 저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진 현대적이고 조직적인 도시를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면서 서울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수많은 불빛으로 밝아졌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고층 건물을 타고 올라가며 다채로운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강이 나타났는데 넓고 웅장하게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비에 젖은 거리는 검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호텔방은 25층에 있었고 도시를 향한 유리창 벽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밤에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별이 가득한 맑은 하늘을 남겨놓고 있었죠. 저는 제가 읽은 서울에서의 20년 이라는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페이지들은 이곳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달랐어요. 저는 도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복잡성을 느낄 수 있었죠. 내일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낯선 관습을 알아가며 제 회사의 제 가치를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설렘이요. 서울은 이미 저를 한번 놀라게 했어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에 있는 올리버의 메시지였어요. 무사히 착륙했어? 빨리빨리 문화는 지금까지 어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폭풍 속에 착륙했어. 도시가 아름다워.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반짝이는 도시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선생님이 아닌 학생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죠. 다음 날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덮는 것을 잊어버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도시는 낮에 달라 보였어요. 덜 신비롭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는데 푸르고 안개 낀 모습이었죠.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통해 파란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입고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했어요. 재무 데이터는 탄탄했고 분석은 명확했죠. 저는 런던에서 이런 일을 수백 번 해왔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저는 단지 외국 경제에 대한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경제 속에 서서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현실을 보고 있었죠. 지원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에반스 씨, 컨퍼런스 첫날 준비되셨나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한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밝은 서울의 아침으로 나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착륙 중에 저를 두렵게 했던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늘은 완벽하게 파랗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아마도 어쩌면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도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의 폭풍우 속에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2주 여행으로 예정됐던 것이 훨씬 더 길어져 버렸죠. 제 회사는 저에게 한국 금융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자신도 놀랍게도 저는 네라고 대답했었죠. 저는 이제 도시 주변을 돌아다니는 법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여의도 공원을 걸었는데 그곳에서는 벚나무가 꽃을 피웠다가 분홍 꽃잎을 눈처럼 흘리고 있었죠. 노인들은 정자 아래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커피잔을 들고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향수병이 생길 때 영국 에일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펍도 찾아냈어요. 제 아파트는 한강 근처 현대적인 건물의 12층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저는 물 위로 움직이는 배들과 강가 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밤에는 다리의 불빛이 강을 무지개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화요일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재무보고서는 정오까지 맞춰야 했어요. 나중에는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젊은 스타트업 CEO인 박건우와 점심 미팅이 있었고요. 10시쯤 제 머리가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많은 스크린 시간과 부족한 수면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계속 일했죠. 11시 30분, 저는 미팅을 위해 서류와 노트북을 챙겼어요. 우리 사무실은 15층에 있었고 저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계단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계단에서는 숨이 가빠지고 있었죠. 매일 몇 마일씩 걷고 50대로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이상했어요. 세 번째 계단의 중간쯤에서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제 발 아래 계단이 더 이상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폭풍 후 속바다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채우고 있었죠.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이 놓쳤어요. 제 다리는 종이처럼 접히고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제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이 매우 깨끗해 보인다는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목소리들이 제 주변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몇몇은 한국어로, 다른 몇몇은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그들은 걱정스럽고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오는 것처럼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 저를 뒤집는 손길을 느꼈어요.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제 머리 밑에 놓였고 시원한 손이 제 이마를 만지고 있었죠. 다음으로 알게 된 것은 제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장의 불빛이 위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고 서울의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은 밝고 분주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른 한국어로 대화하며 제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계들이 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팔에 바늘을 꽂았어요. 다른 사람은 제 심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끈적끈적한 패치를 제 가슴에 붙이고 있었죠. 두려움이 제 몸에 뭔가 잘못된 것보다 더 강하게 저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에서 아프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느꼈어요. 그때 제 위로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박연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에반스 씨,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고혈압 위기를 겪고 계세요. 혈압이 매우 높아요.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손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해하신다면 제 손가락을 꽉 잡아주세요. 저는 약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명확한 설명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침착하게 계세요. 2명의 의사가 도착했어요. 김 박사와 윤 박사였죠. 그들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며 매끄럽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저에게 정확하고 조화로운, 잘 연습된 춤을 연상시키고 있었죠. 에반스 씨, 김 박사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요.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오늘 밤 여기 머물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연락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런던에 있는 올리버에 대해 생각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독립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제 그것은 강점이라기보다 약점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사무실에 제 비서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이지원 씨, 몇 시간 후 저는 병원방에서 깨어났어요. 벽은 연한 녹색이었죠. 기계들이 침대 옆에서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금형으로 물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원 씨가 근처 의자에 앉아 태블릿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제 여권과 전화기가 침대 옆 테이블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계실 필요 없었는데요.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 있어야죠. 어떻게 느끼세요? 버스에 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혈압이 매우 높았어요. 의사들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쉬고 약을 드셔야 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동시에 당황스럽고 감사하게요. 런던에서라면 직장에서 누군가 제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제 이웃인 서담수 씨가 보온병을 들고 도착했어요. 그는 전통 한국 음악을 가르치는 나이 많은 분이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미역국이에요. 그는 어두운 국물을 그릇에 따르며 발표했어요. 미역국입니다. 힘에 아주 좋아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 영국식 절제가 이런 개인적인 관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친절한 표정에서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국은 풍부하고 짭짤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낯설었지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그릇 안의 바다 같았죠. 제 아내가 이 국은 특별하다고 해요. 담수 씨는 설명했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출산 후에 이걸 먹어요. 몸에 힘을 줘요. 제가 먹는 동안 저는 전날 두려움 속에서 놓쳤던 병원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발 아래 바닥이 부드럽게 따뜻했어요. 제가 읽었던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데워진 거였죠. 5G 인터넷은 너무 빨라서 런던과 완벽한 선명도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식사 트레이에는 작은 반찬들과 밥이 세심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올리버가 런던에서 전화했고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제 휴대폰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코너, 너 고집 센 늙은 노새야. 왜 내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자신도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 하루나 이틀 안에 거기 도착할 거야. 올 필요 없어. 아니, 와야 해. 그는 말을 끊었어요. 친구가 그럴 때 필요한 거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베개에 기대어 누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50년 동안 저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했고요. 돈도 벌고 존경도 받았죠. 하지만 서울의 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결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저를 단지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지원 씨는 그것이 그녀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신경 써서 저와 함께 있었죠. 거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담수 씨는 집에서 만든 국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올리버는 단지 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고 있었어요. 병원 창문을 통해 저는 서울을 둘러싼 산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있었고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어요. 이제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민지라는 밤 근무간호사가 저에게 천천히 병동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에반스 씨, 잘 회복하고 계세요? 그녀는 격려하며 말했어요. 같은 상태의 대부분 환자들은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려요. 좋은 의사들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한 정신력도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조용한 병원 방에서 깨어있으면서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의견에 너무 확신했고 제 판단에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확신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질문과 경이로움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제 몸의 위기는 다른 종류의 위기를 촉발시켰어요. 제 마음과 정신 속의 위기였죠. 제 오래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웠지만 또한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지고 있었죠. 밖에서는 한강이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꾸준히 흐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그것이 저를 앞으로 이끌어가게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지원 씨와 함께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수로는 파란 리본처럼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한때는 도로에 덮여 잊혀졌었는데 지금은 도시 한가운데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네요. 지원 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 제 토픽 점수는 여전히 형편없겠지만요. 3개월 동안 매일 공부한 끝에 저는 3급에 도달했어요.
유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저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거의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건우를 만났어요. 그는 교육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은 서구에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문화 대사 같은 거군요. 제가 제안했어요. 정확해요. 관광객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건우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관광객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확실히 비평가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실제 경험이 아닌 보고서와 통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런던에 있는 올리버에게 전화했어요. 문화적 다리 놓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저는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업, 예술가,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어? 올리버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를 포함시켜. 언제 시작하지? 우리는 작게 시작했어요. 건우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고, 지원 씨는 일정을 만들었어요. 담수 씨는 전통 예술가들을 소개해 주었고, 올리버는 런던의 투자자들과 연결해 주었죠.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종종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영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민호라는 소년과 일했어요. 저는 정말 한국인도 아니고 정말 영국인도 아니에요. 그는 말했어요. 저는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너는 둘 다야. 저는 말했어요. 그것이 너를 두 문화 사이에 자연스러운 다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3개월 후 민호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유산 양쪽 모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스타트업과 영국 투자자들을 연결했어요. 담수 씨는 디지털 해금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현대 기술을 통해 전통 한국 음악을 보존했고요. 문화적 다리 놓기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공개 포럼을 열었어요. 우리는 종종 효율성을 냉정함으로 오해해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전통을 경직성으로 오해하고요.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어요. 제 건강 위기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배려에 제 눈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단지 속도가 아니라 개선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 식당에서 축하했어요. 올리버, 지원 씨, 건우, 담수 씨 모두 함께였죠. 다리를 위하여. 저는 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변화를 위하여. 지원 씨가 덧붙였어요. 건우가 웃었어요.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을 위하여. 담수 씨의 눈이 빛났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위하여. 올리버가 마무리했어요. 우리를 문턱 너머로 밀어주는 친구들을 위하여. 식당 창문을 통해 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삶들, 모두 관계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었죠.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비평가로서 서울에 도착했고 제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으로서 떠날 테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시가 저를 위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도시 때문에 변했어요. 런던은 항상 저희 첫 번째 집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저희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들은 제가 배운 바로는 건너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코너 에반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